금리를 갖다가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. 조금씩이라도.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고심이 되는 거죠. 원래는 금리를 차곡차곡 올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. 대출 규제를.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장 또 최근에 나온 문제가 전세 대란, 전세 난민, 전세 자금을 못 빌려서 하는 전세 난민 이야기도 나오고 또 동시에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중도금 대출을 갖다가 또 받지 못해서 지금 아파트 청약이란 게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굉장히 그 서민들이 애를 쓰고 또 거기 되기를 정말 안타깝게 바랄 텐데 이게 이제 그 대출 전체 대출을 묶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나처럼 말하자면 어렵게 그런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말하자면 집을 내가 그걸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받겠다는데도 그걸 못 받느냐 말이냐라는 그런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돌아보면 이게 코로나 그 19가 이제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코로나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죠. 그래서 물론 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지원이 갔지만 또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이름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는 가게 그다음에 또 기업 뭐 이런 데서 이제 대출만 이제 잔뜩 이제 안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집값은 또 집값대로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측됐다고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공황하고 견주어 가지고 저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목을 홍 부총리님 모겐소 장관의 고백을 아시나요? 그러면서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겐소 장관이 누구냐 하면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부를 수 있을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. 홍 부총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우리가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바로 헨리 모겐소 장관은 그 재정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는 돈을 엄청 많이 쓰려고 했다.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먹히지 않는다. 나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다. 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먹을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싶다. 여태 우리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. 이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8년간 자기가 계속 실업자 줄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실업자 수가 우리가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당시만큼이나 많다. 그 다음에 뒤에 게다가 갚아야 할 빚도 엄청 나게 됐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예. 예, 이 책 대공황과 뉴딜 정책 바로알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모겐소 장관은 이런 고백을 제가 아시냐고
지난해 6월 달에 이 글을 썼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계부채라든가 빚이 경제주체들의 빚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자율을 좀 올리려고 해도 이것도 또 부담스럽고 그냥 두자니 또 대출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취하는 방법이 대출을 그냥 몇 프로 이상 더 늘리지 말으려고 은행권에다가 자꾸 압력을 넣는 건데 이자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기준금리를 0.75%로 그대로 동결을 했죠. 그 대신에 또 그냥 또 이거는 동결했지만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쌓여서 그게 금리가 오를 때 부실 그 말하자면 한 그런 채무가 빚이 갚지 못한 빚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금융권이 어려워지고 이게 또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대신에 하고 있는 게 대출 죄액입니다. 대출을 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전세 자금도 제대로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청약에 어렵게 당첨이 됐는데도 중도금 못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 처음 터져가지고 국민재난지원금하고 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이런 나중에 나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안 하고 또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반대를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뭐랄까요. 아주 나쁜 사람으로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그냥 국민재난지원금 모든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돈이 덜 풀리니까요.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됨에 따라 강제로 하게 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조금 더 조정해 가면서 갔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재정 적자라든가 돈 풀기 이런 걸 갖다가 적게 하면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. 그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그걸 잘하느냐 그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지난해 6월 달에 그렇게 썼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아직도. 그런데 이미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게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결국 하나의 방법은 가격을 올려서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출을 죄는 건데 실은 이제 가격을 올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. 가격을 이자율을 그대로 묶어놓고 대출을 그대로 동결을 기준금리는 동결하지만 대출을 묶으면 결국은 대출을 더 못 가져가게 하면 결국은 돈을 구할 수 없어서 금리는 낮지만 돈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이라든가 다른 데 가서 그걸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더 비싼 금리 물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그쪽도 또 통제를 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리가 0.75%가 아니고 기준금리가 다른 식으로 좀 높고 실제 또 실질적인 시장 이자율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잖아요. 실제로는. 그래서 돈을 좀 이자를 물더라도 예를 들면 한 1, 2% 물더라도 2% 예를 들면 그쪽을 올려두더라도 돈을 구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0.75 정도로 동결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돈을 빌리고자 하는 그게 강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돈도
이자율도 0.75 그대로 하면서 혹은 더 낮게 하면서 또 대출 규제도 하지 말라.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이 다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.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좀 올리는 한이 있어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, 돈이 필요한 사람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청약해서 그 당첨이 됐는데 중도금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을 못 산다든가 이런 경우겠죠. 등등 그런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이 부실 채권으로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은 돈을 구할 수 있도록 0.75라는 그런 식으로 막기보다는 이자 그게 일종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자는 그걸 조정하는 편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